안녕하십니까. 후속대학교 조업종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1884년을 전후한 시점에 조선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남겨준 조지 포크라는 사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라는 사람은 과연 누구이고 이 사람이 특히 초기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남긴 기록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 포괄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불편했던 초기 관계를 아주 새로운 관계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안타까운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기 큰 문제가 없었을 때는 미국의 포경선들이 1850년대 동해안에 나타나서 또 부산에 잠깐 들르기도 하는 그런 일부 기록은 있었지만, 공식적인 상황이 시작된 것은 1866년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너럴 셔머너라는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와서 평양 앞까지 왔고, 조선과 통상을 하기를 원하니 우리와 직접 수교하고 또는 통상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 교수가 우리는 교역을 하기를 원치 않으니 돌아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우호적인 또는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7월 달에 장마가 져서 배가 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수심 상태에서 물이 좀 빠지는 과정에서 제너럴 셔머너가 모래턱에 걸리면서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오히려 미국 선원들이 더 적극적인 어떤 통상 요구를 하게 됐고, 그때 제너럴 셔머너에 승선했던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 군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군을 어찌 보면 피랍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결국은 이 중군을 구해야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갈등이 본격적인 싸움으로 불거지면서 평양 군민들이 아주 성난 상태로 총격이 오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해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면서 안타깝게도 화공을 해가지고 제너럴 셔머너가 침몰되고 거기에 승선했던 분들이 다 전사하는, 어찌 보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상선이 사라진 거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우리 동해안을 거쳐서 분명히 저쪽 평양 쪽으로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종래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분들이 결국 다 피살되었고 제너럴 셔머너는 다 격침이 되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화했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871년 약 5년 뒤에 신미양요로 상징되는 사건으로 이 문제가 또 불거지게 됩니다. 즉 자국의 배가 침몰당했고 승선원들이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이 극동함대를 파견해서 거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배상 요구 등을 본격적으로 하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철저하게 교역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과 조선이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신미양요죠. 앞서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을 물리쳤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결연한 대응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의 근대적인 화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미국인의 아주 정밀 포격과 아주 제대로 된 미국 육전대들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해병대가 되겠죠. 해병대들의 공략에 의해서 엄청난 조선의 피해, 약 170여 명이 전사하거나 또는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고 한 100여 명 가까이가 자결을 하고 엄청난 그런 전투가 전개돼서 초기 미국과 조선의 관계는 상당히 좀 불행한 또는 서로의 오해와 서로의 소통 방식의 부재에 의한
안 좋은 부정적인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이 서구 열강의 개항 요구를 계속 받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입장이나 또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어떤 관계에서 미국과의 수교가 전격적으로 단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882년 조선 입장에서는 가급적 서구 세력과 뭔가 외교 관계를 맺긴 맺어야겠는데 우리에게 침략의 야욕이 최대한 적은 나라와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나라의 외교적인 그 자문과 여러 자체의 판단을 통해서 미국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왜? 미국은 태평양 건너 있는 나라로서 당시 아시아에서 어떤 침략 제국주의적인 침략 행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물포 조약을 맺고 결국은 미국은 곧바로 또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그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일본이나 중국에 설치됐던 공사들과 같은 급으로 결국은 조선에 그 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그때 맺어진 과정에서 처음 루시어스 하우스 푸트라는 사람이 그 1883년에 우리나라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임한 직후에 고종을 아련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사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외교관도 파견했으니 조선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고종께서는 우리가 그 공사관을 만들 정도의 상황은 아직 아니고 거기에 답하는 사절단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보빙사, 갚을보자, 손님빙자, 손님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갚아드리는 의뢰의 사절단을 파견하겠다 해서 보빙사가 1883년에 미국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은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민영익,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비의 친조카입니다. 물론 혈육적으로는 그 양자로 그 오빠의 양자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조카격인 민영익을 특명 정권 대사격으로서 파견을 하고요. 그 당시 그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똑똑한 개화파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였던 서광범, 이 세 사람으로 정사, 부사, 보좌 역으로 해서 파견이 됐고 나머지 미국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서유검록을 쓴 사람 아시죠? 육일준. 육일준이 그 당시에는 일본어 통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어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 중국인 오라탕이라는 사람을 또 하고, 또 아무래도 우리만 가면 좀 불안하니 그 미국인 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해가지고 당시 일본에 와 있었던 그 천문학자 명왕성을 발견한 그 로웰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모셔서 결국은 함께 미국에 파견되는 그런 보빙사역을 맡겼던 겁니다. 근데 이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을 맞을 이제 미국 측 통역 내지는 외교관이 필요하겠죠. 그 외교관이 또 두 번째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포크 이름이 붙어 있는 바로 조지 클레이튼 포크라는 사람이 이때 결국 처음으로 조선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포크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이미 많이 있어서 그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시아 극동함대 지원을 자청해서 일본에 배치받았다가 앞서 미국과 수교하기 전에 이미 조선에 잠시 그 부산에 기항해서 거기서부터 저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 여행을 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문도 연구하고 또 한국어도 그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우리 언어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어를 더 잘하니까 결국은 육일준이나 그 당시 일본어 통역으로 갔던 변수라든지 이런 개화 인사들과 함께 연결이 돼서 약 2달에 걸친 보빙사와 함께하는 그런 일정을 미국에서 소화했습니다. 근데 이 정사로 갔던 민영익이 봤을 때 이 포크란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야, 저렇게 성실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었고 일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좀 도움을 준다면 너무 좋겠다 해서 미국에 공식적으로 저 포크를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입장에서는 저쪽 외교 그 최고 책임자와 아주 가까워져 있는 저 포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좋다고 바로 포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포크라는 사람의 사진이 보이는데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표현에 의하면 빨간 머리의 그 인물이고요. 근데 언어에 상당히 그 조예가 깊었던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이 포크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1884년 조선을 조사하면서 기록을 남긴 바로 그 본 주인공이 되겠고요. 흥미롭게도 이 포크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우연히 습득을 해서 결국은 번역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드라마가 하나 유행을 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 개항을 하고 우리가 서구 열강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준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 근데 미국 군인으로 나오고 있는 인물이 주인공 유진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이 임시 대리공사로도 직함이 나오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모든 역할과 내용의 성격이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조지 크레이튼 포크, 바로 이 사람의 내용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작가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이 내용을 알았냐 했더니 우리 역사, 특히 근대사에서 개항 전후 시점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인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을 드라마에서 소설적 상상력과 역사적 사실을 결합을 해서 드라마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그것이 방영됐다. 이제 그런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자, 결론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물론 그 인물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작가가 그 몇몇 독립 투사들의 어떤 내용을 좀 합쳐서 한 세 분의 내용을 합쳐서 했지만 가장 핵심적 내용은 바로 이 포크, 조선을 위해서 가장 애써줬던 미국 외교관 포크를 그 핵심 주제로 삼아서 했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 사람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고종과 민비가 조선을 위해서 가장 애써준 의인이다, 조선을 위한 의인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의 그런 인물로서의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포크입니다. 자, 포크라는 사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 해군 그 장교 출신으로서 특히 그 미국이 가장 애쓴 그것이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부여했는데, 포크가 어떤 면에서는 외교관이자 그런 그 공식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1883년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조선 주재 미국의 조선 주재 해군 무관으로서 공식 임명을 받고 이제 그 정사였던 민영익과 함께 조선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배를 하나 내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유럽의 정세와 전 세계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서 너희가 그 조선을 개하는데 참고하라라는 그런 제안을 미국 대통령 아서 대통령이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트렌튼호라는 미 군함을 하나 내줘가지고 그 배 타고 약 6개월 동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지브롤터 해협을 거쳐가지고 수에즈 운하가 막 개통된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오만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 동남아를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6개월의 대장정. 그래서 조선인론 최초로 민영익과 변수와 서광범이 포크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한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거치고 나서 결국은 조선에 1884년 6월 달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6월 1일자로.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포크입니다. 근데 이 포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의 여러 외교 정책과 내용에 자문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가장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성과 미 국무부에서 두 가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첫째, 조선과 우호 관계를 가장 그 견실하게 잘 형성해야 된다. 두 번째, 조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잘 수합을 해서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크가 조선과의 외교 관계, 그 친조선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역점을 둬서 고종과 민비를 비롯한 그 개화파 김옥균이라든지 서광범이라든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면서 개화를 위한 많은 그 도움을 줬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이익에 또 충실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미국에게 이익이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미 미국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트렌트노라는 배를 그 타게 한 이유는요, 당시 조선이 화륜선을, 즉 증기기관선을 구매할 그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배의 소용은 곡물을, 즉 조세로 거둔 쌀을 저 경상남도부터 전라도 충청도를 거쳐서 서울 만강 한강의 그 마포 나루터까지 그 끌고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에 이를수록 이 지방 관리들의 행포와 말 그대로 세금을 포탈하는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수시로 좋은 세금섬들이 침몰합니다. 포크가 쓴 이 기록에 보면요, 조선의 관리들이 세금을 빼먹는 방법, 항구에서 포구에서 세금이 도착하면 상당수 세금을 다 꺼내고 빈 가마니에 돌을 잔뜩 넣어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배를 가득 실어서 아슬아슬하게 배를 보낸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거나 약간 저 풍파가 생기면 파도가 넘쳐서 배가 그냥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침몰하니까 거기에 있던 세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조선 왕실에서는 도저히 침몰 안 될 배를 구하자. 그게 서양의 증기선이었던 거고, 그 증기선 구매에 미국도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경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은 그 관계가 그 일본의 강압적 여러 문제 때문에 일본이 결국은 그걸 뺏어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조선에 새로운 물자를 넣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전기였습니다. 바로 이들이 타고 왔던 트렌트노라는 배가 에디슨 전기회사가 처음으로 배에다가 24시간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기 시설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경복궁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디슨 전기회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를 돌리고 전차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미국이 결국은 독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등등의 여러 상황들이 결국은 포크에 의해서 또는 미국에 의해서 진행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크는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여러 가지 조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도 눈치를 챕니다. 특히 개화파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기들이 원하는 개화를 제대로 못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일기 내용에 보면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정변을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포크가 이미 감지해서 계속 이들에게 그걸 말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권을 잡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실질적인 어떤 개혁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자문 내지는 여러 가지 그 갈등 구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포크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임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 획득을 위해서 지금 서울의 북부 지역과 개성 지역을 그 조선에 부임한 지 3개월 되는 9월 달에 한 보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그 상품성이 있는 수출품이 인삼이라고 파악을 해서 개성 인삼과 관련된 것을 파악을 했고요. 특히 북한산성을 비롯한 중요한 산성들을 조사하면서 군사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한강의 수계와 수심과 각 지역의 그 증기선이 운행할 가능성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일기 기록에 남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돌아온 뒤에 한 달 뒤쯤 11월 달에 또
11월 1일부터 약 40여일 이상의 기간 동안 조선 남부 지역, 즉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3남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 대조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포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름은 조지 크레이튼 포크인데 FOULK니까 이걸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폴크, 뭐 약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포크라고, 뭐 음식 먹는 포크라는 그 포크하고도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게 한 것은 놀랍게도,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조선 왕조실록에, 정확히는 이제 고종 그 일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기록에 미국 대리공사 복구, 한자로는 복 있는 복자에 오렐 구자에서 복구라 쓰고 그 밑에 한글로 포크라고 써놨습니다. 결국은 조선 왕조 실록에 이미 그 FOULK, 포크라는 이 사람의 이름이 한국식으로는 포크고, 한문으로는 복이 오래된 사람이다, 오래갈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그 복구로 표현이 돼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도,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책 그 기록을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을 복구 씨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복구 또는 포크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조선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당시 첨단 장비들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꼭 이 카메라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기종입니다. 1880년대 그 카메라를 들고 와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 그 도저히 그 글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중요한 이미지 정보를 이 사람이 수십 장을 찍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한 40여 장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수백 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갑신정변이라든지 중요한 그 별난 때마다 그 포크의 집이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안타까운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미지 자료를 남겨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찍은 사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최초 지방 사진들을 찍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온도계와 기압계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나라 최초 각 지역의 기온과 기압을 측정해서 남겨놨고요. 그리고 중요한 방이라든지 지질학적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놀랍게도 회중시계를 갖고 다니면서 거의 30분 단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걸어서 간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인 가마를 타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2명이 들고 한 10리 가다가 또 교체하고 하면서 하루에 최대 80에서 90리 길을 다녔고요. 이 길이 90리인지 80리인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의 아주 정밀 지도였던 대동여 지도를 포크가 받아가지고, 그 포크가 휴대한 대동여 지도를 갖고 오늘은 어디를 갔다, 몇 리를 갔다, 그걸 다 일일이 기록을 남기면서 어찌 보면 가장 최상의 정보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크에 관련된 그 원문된 그 사진, 그 사람의 일기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연필로 일일이 계속 쓰면서 가마 타고 흔들리면서 쓰고 가면서 순간순간을 적은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순간에 본 내용을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순간의 모습, 그때 감정, 그때 봤던 그 순간의 찰나적 모습을 너무 사진 찍듯이 기록으로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근대 시기에 서구인들이 남겨놓은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비숍 여사가 쓴 것도 있고요. 또 여러 중요한 기록도 있는데, 어느 기록을 비교해봐도 이렇게 30분 단위로 어디에서 몇 분 쉬었고, 또 어디에서 주막에서 돈 얼마 주고 밥을 먹었고, 이 사람들에게 싹으로 얼마 줬고, 어디에는 밥값이 비싸다, 싸다,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기록한, 이렇게 아주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1884년 미국과 조선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러나 이분이 안타깝게도 일찍 죽게 됩니다.
병으로 일찍 죽게 돼서 그 기록이 거의 사장돼 있다가 우연히 그 전라가명 복원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이 기록을 접해서 이제 이 기록을 바탕으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포크 기록에 남아 있는 각 지역의 아주 중요한 그 생생한 기록들, 그리고 포크는 조선을 어떻게 봤고 향후 조선과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생생한 기록을 남겨놓은 이 기록을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충청도로 떠나가는 포크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